자,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마지막 5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앞의 4번의 강의에 걸쳐서 과제와 관련된 내용, 그 과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 대략 정리했습니다만, 오늘 시간에는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주로 과거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선택형이나 사례형 이런 데 나온 주제들, 이런 것들 하나씩 짤막짤막하게 검토하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경매 절차에서의 인수주의와 소멸주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인수주의와 소멸주의가 뭔지는 대략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거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등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 물건에 있어서 용익 물건, 부동산의 사용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용익 물건이라 그러지요. 다음에 교환 가치, 팔렸을 때 거기서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걸 담보 물건이라 그러지요. 꼭 물건이 아니라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그 두 가지 유형,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다 합한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만은,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들을 보면 그 두 가지 성질 중에 하나를 가지는 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전채권, 돈을 교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와 그렇지 않은 것, 금전과 관계없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금전채권자가 하는 등기가 제일 가장 흔히 있는 것이 저당권이죠. 저당권. 요새는 다 금저당으로 합니다만은, 요에 대비되는 것이 용익물건, 지상권 이런 거지요. 다음에 요 보전처분과 관련해서 보전처분 등기 중에 금전채권자가 하는 게 경매를 위해서 소유권을 처분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 가압류라고 있죠. 요거는 금전채권자가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에 대비되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 요거는 금전채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처럼 등기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죠. 등기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지요.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보면 용익물건이지만은 담보물건적 성격을 갖고 있죠.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등기도 순수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의 순위를 보전한 거니까 이쪽에 해당하고, 담보 가등기 같으면 이쪽에 해당합니다. 요 두 가지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가등기는 성격에 따라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경매 절차에서는 보면 주로 이쪽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대략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대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등기는 이 정도인데,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매가 돼서 어떤 X라는 부동산 토지가 있는데, 이게 경매를 통해서 매각이 됐다. 이게 채무자 B 소유였는데, 왜 경매를 하지요? 요 토지 물건을 돈으로 현금화하는 게 경매입니다. 현금화 절차. 토지가 매각되면 물건에서 매각 대금, 금전으로 바뀌죠. 요게 현금화입니다. 현금화. 물건이 채무자 B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 소유의 돈으로 바뀌어서 요걸 이제 B에 대한 채권자들한테 분배를 하는 그런 게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절차인데, 자, 등기부에 요 등기부는 물건이 아니라 X란 토지 물건에 대한 등기부입니다. 여기에 요 등기를 한 사람들의 의도가 뭡니까? 요렇게 현금화가 되면 거기서 내 순서대로 내 순위에 따라 요걸 배당받기 위해서 여기에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쪽에 하는 등기는 전부 담보가 등기도 마찬가지고, 요 경매에서 요렇게 딱 된 순간 여기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요 등기는
반대로 요 등기는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에서 돈으로 바뀌어도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배당 요구 자체가 불가능하죠. 금전 채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 말은, 자, 요쪽 등기는 물건에서 채무자 비소유의 물건에서 돈으로 바뀌고 요게 제3자한테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은 권리를, 바뀌기 전에는 당연히 여기에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뀐 순간 이 사람들의 행사의 대상은 여기가 되고, 이거는 더 이상 풀어줘 버려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지요. 현금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현금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 물건을 계속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이쪽 등기의 본질에 맞지 않지요. 그 말은 이쪽 등기는 매각되는 순간 소멸주의, 등기가 다 말소돼 버리고 이 물건에서는 이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새 주인이 생겼지요. 매수인은 이 부담을 떠안지 않는 물건을 사는 것이고 그 대신 돈을 내주는 겁니다. 돈을 주면 그 돈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쪽 등기는 권리를 행사한 거다. 이쪽 등기는 전부 소멸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매각되면 전부 요리로 가고 무조건 이쪽 등기는 말소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이 현금이 1억이 이제 매각 대금이 들어왔는데 건저당 건자 찾아가고 가압류 건자 찾아가고 이렇게 순위하는데 순위가 뒤쳐져 가지고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 등기 한 사람들. 그렇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순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지. 순위가 안 돼서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계속 나는 이 물건에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거는 허용될 수 없지요. 현금화되면 거기서 순위 안에서 그냥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물건하고는 완전히 결별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쪽 등기는 매각되는 순간 무조건 말소. 이쪽 등기는 배당을 받을 수 없지요. 인수주의. 매각되건 말건 새 주인 따라 물건에 그대로 붙어서 새 주인 앞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금전 이쪽은 인수주의. 요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이 각 요 등기를 한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요쪽 등기부에 있는 등기 중에 요쪽 성질의 등기와 요쪽 성질의 등기를 나누어서 매각되면 요쪽은 소멸주의, 무조건 말소된다. 그리고 모든 권리는 요 배당을 통해서 해결한다. 요쪽 등기는 요 배당과는 관계없으니까 인수주의, 새 주인 앞으로 넘어갈 때 말소되지 않고 새 주인이 떠나면서 그 등기를 넘겨간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인수주의와 소멸주의가 등기의 종류에 따라 그렇게 된다. 그래서 금전, 비금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매각되면 이쪽은 깔끔하게 정리되고 이쪽은 그대로 등기가 그대로 살아서 넘어가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근데 실제로 등기 한번 경매를 거친 토지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이쪽 등기도 거의 다 그냥 경매 매각을 이유로 쫙 말소된 등기부를 여러분 흔히 보게 될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면 그건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도 배당을 받지 못했는데 왜 그런 사태가 발생하느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아까 첫 번째 원칙은 이쪽 등기는 소멸주의, 인수주의,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꼭 경매에 국한된 부분이 아닌데 민법 전반, 꼭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 체계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권리인데, 적용되는 원칙인데, 내가 오늘 어떤 법적 지위, 권리일 수도 있고 어떤 권리를 취득했다. 근데 그 이후에 생긴 사정에 의해서 부당하게 내 권리, 기득권, 내가 확보한 권리를 그 뒤에 뭐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갑자기 권리를 없애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뒤에 생긴 사정에 의해서 내 권리가 쫙 쪼그라든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은행이 이 X라는 토지를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1억 원을 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내일 갑자기
법률을 바꿔가지고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을 없애버린다. 그냥 저당권자도 일반 채권자로 해버린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 사회 거래 안전이라는 게 유지될 수가 없고 은행이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이 되면 은행으로서는 저당권이라는 게 가치를 작동을 할 수 없겠지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법 체계에 있어서. 자, 1월 1일 날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A라는 은행이 요 토지가 시가 1억 정도 되고 1억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할 때 뭐 경매되면 뭐 아무리 못 받아도 한 7천만 원 정도에는 팔립니다. 7천만 원 정도에 팔리는데 그 비용 빼고 하면 한 6,500원 만원 배당은 받을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내가 6천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해놓고 5천만 원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한 1년 안 내도 6천만 되기 전에 내가 경매 신청하면 아까 말한 1억짜리니까 7천에 최소한 7천에 팔려서 비용 빼고 6,500 정도 나오면 그것은 내가 1순위니까 요거 확보해서 6천만 원까지는 내가 무조건 회수할 수 있겠다. 요렇게 기대하는 거 뭐 하나도 이상할 거 없지요. 당연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실제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 얼마를 빌려줄 거냐는 그런 계산 과정을 거쳐서 빌려줍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빌려줍니다.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경매하면 무조건 6천만 원 이자 한참 내서 6천만 원까지 넣어도 그만큼은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인 A. 그런데 2월 1일 날 지상권 B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자, 토지에 요 지상권 뭐 지료가 있는데 뭐 지료 무료인 지상권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30년짜리 지상권이라고 칩시다. 아까 첫 번째 요 원칙에 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매가 되면 이쪽은 매각이 되면 말소되는데 요거는 인수주의가 적용된다. 떠안고 매수인이 매수해야 된다. 그 말은 요 부담을 떠안고 하면 본래는 시가 1억이었는데 30년 동안 사용가치를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가 1억에 팔릴 리가 없겠지요. 뭐 한 1,000만 원에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똥값이 돼버리는 거죠, 소위. 자, 그러면 1억짜리니까 7천만 원에 팔릴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1,000만 원에 팔려서 나는 5천만 원이나 1,000만 원밖에 이어서 비용 빼고 나면 한 700밖에 배당을 못 받게 된다. 날벼락이지요. A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거는 왜 이렇게 똥값이 되냐. 요거 때문에 똥값이 된 겁니다. 근데 요 등기는 내가 먼저 권리를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채무자의 처분 행위에 의해서 그 이후에 내보다 후순위의 권리자입니다. 얼구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다 얼구에 기입이 되는데 요 등기는 요 날짜 요에 따라 순위 번호가 정해지고 그 순위 번호에 따라 누가 우선하는지 그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분명히 선순위인 A보다 후순위인 B로 인해 가지고 내 담보 가치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이거는 허용될 수 없지요. 그래서 요거는 요쪽은 소멸주의, 요쪽은 인수주의가 적용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지만 두 번째로 A의 권리를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 말은 A가 나중에 권리를 행사할 때 경매를 했을 때 경매를 하면 요거는 소멸됩니다. 이 물건을 X토지를 어떤 상태로 매각을 해야 되냐. A가 저당권 설정할 그 당시 상태 이쪽에 인수주의가 적용되는 등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이 토지를 매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A가 기대했던 이 담보가치 7천, 6,500 아까 하는 그 계산 그게 맞아떨어지지요. 즉 이 사람 A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A가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 생긴 이쪽 등기는 나중에 경매를 하면 없어지는 걸로 하고 팔아줘야 A의 담보 가치에 대한 기대가 그대로 보호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금전, 비금전, A
1월 1일 근저당, 2월 1일 B 지상권.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1번 원칙에 의하면, 아까 1번 원칙에 의하면 요거는 말소, 요건 비말소인데 2번 원칙에 의해서 요쪽 등기 중에 제일 앞선 등기가 하나 뭔가가 있을 겁니다. 거자는 여기에 제일 앞선 등기는 요날 상태의 요 담보가치 엑스토지, 그걸 기대하고 요걸 찜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새로운 뭐가 등기가 생겼다. 그거는 이 사람의 권리를 같이 땅값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요것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요게 말소되면 요것보다 후순위인 요쪽 등기도 따라서 말소된다. 그래야 요 권리자가 보호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요쪽 경매론에서 당연히 말소되는 등기 중에 제일 앞선 순위 등기, 요 날짜를 기준으로 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것보다 후순위의 등기는, 요쪽은 뭐 당연히 자동적으로 말소되는 거고 소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수주의가 적용되는 요쪽 등기도 요것보다 순위가 뒤의 것이면 무조건 말소된다. 이거는 소멸주의가 적용돼서가 아니라 요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것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게 말소되면 이것보다 후순위 등기는 이쪽 등기도 다 따라서 말소된다. 이 두 번째 원칙에 의해서 이쪽 등기는 대부분 말소되는 겁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됐지요? 근데 이쪽 등기는 근저당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꼭 근저당 등기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월 1일 A가 가압류를 했다. 가압류할 당시에 이 토지 가치를 떨어뜨릴 아무런 이쪽 등기, 여기에 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할 때는 나중에 경매하면 1억 정도, 뭐 아까 말한 과정으로 한 7천만 원 정도는 팔리겠구나 하면서 내가 소유권을 찜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판결받기 위해서. 근데 2월 1일 날 B가 지상권을 설정했더라. 이 경매하면 확 떨어지겠지요. A 입장에서 전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서 A가 가압류를 한 이후에 A의 눈에서 보면 이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그 채무자의 소유자인 채무자의 처분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등기는 A 입장에서는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랬지요. 이거는 없는 걸로 취급하고 팔아먹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저당일 뿐만 아니라 가압류가 있더라도 그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에 의해서 이것보다 뒤에 이루어진 이쪽 등기는 A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주의가 적용돼서 일괄 말소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 근저당일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가압류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이제 여기서 1월 1일 B가 지상권, 2월 1일 A가 근저당. 이제 순위가 바뀝니다. 이게 먼저 선순위고 요게 후순위다. 요때는 요게 이쪽 등기 중에는 제일 앞선 등기입니다. 그 이후에 뭐 3월 1일 뭐 전세권, 4월 1일 뭐 가처분 뭐 등등 이렇게 쭉 있다고 칠 때 첫 번째 원칙에 의해서 이쪽 등기는 무조건 말소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에 의해서 요것보다 뒤의 등기는 따라서 같이 말소된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원칙에 따라 그대로 살아남아서 인수주의 매수인이 요 지상권 부담을 안고 요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인수주의가 딱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억짜리가 요것 때문에 뭐 시가가 3천만 원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A의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문제가 안 되죠. 요 경우에는 2월 1일 날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이미 제한이 있는, 이걸 1억짜리로 보고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닙니다. 3천만 원짜리로 보고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2천만 원밖에 안 빌려줬겠지요. 이렇게 딱 규율이 되죠. 서로 법률관계가 정상적으로 다 이해관계가 조절이 됩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인수주의와 소멸주의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쪽 등기는 뭐 A, B, C, D 여러 가지 등기가 있을 때 이쪽 등기는 무조건 요게 근저당이고 가압류라고 칩시다. 그리고 또 근저당권자가 있다. 요 물건은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했건 이 사람이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을 하건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D가 경매 신청을 해도 매각되면 A 등기가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래서 말소되고 이쪽 등기는 D가 경매 신청을 해서 뭐 D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D 이후의 등기만 말소되는 게 아니라 누가 신청을 했건 요 등기 제일 앞선 등기부터 줄줄이 다 말소되기 때문에 누구의 신청에 의한 경매건 간에 매각이 되면 요거는 말소되고 말소된다는 것은 말소될 때 이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누가 신청한 경매건 관계없이 이쪽 등기의 제일 앞선 등기의 날짜를 기준으로 고보고 딱 후순위 이쪽 등기는 다 말소된다.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그 기본 원리입니다. 요거 가지고 보통 우리 저 경매할 때 보면 권리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을 내가 얼마에 저 입찰하면서 내가 얼마에 선에서 이걸 살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매각됐을 때 남는 부담, 내가 인수하는 부담이 무엇이고 지금 남아있는 등기부나 이런 데 남아있는 이 물건에 대한 권리 중에 내가 인수하면서 싹 없어지는 권리가 뭐냐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내가 시가에서 얼마치를 공제하고 이걸 살 것인지 그게 판단이 되지요. 그래서 요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적용되는 권리가 범위를 정확하게 어디까지냐 그걸 분석하는 걸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뭐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복잡한 권리관계 같으면 그게 아주 전문가 아니면 잘못 판단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잘 없는데 지금 웬만한 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을 적용하면 얼추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요 그냥 기본적인 설명이고 여기서 이제 법정지상권 이게 뭔 소리냐? 1월 1일 건저당 A가 건저당권을 취득했다. X라는 토지다. 이게 경매가 되면 요게 말소가 됩니다. 요게 말소가 된다는 것은 1월 1일 당시 상태로 A가 이 토지에 대해서 기대했던 가치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법적 안정성이지요. 그래서 1월 1일 당시에 이 토지의 나대지였다. 그 뒤에 소유자, 요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 토지 채무자라고 칩시다. 그 뒤에 나대지인 상태에서 2월 1일 날 건물을 신축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게 됐다. 매각됐을 때 법정지상권 취득할 것이냐. 요쪽에 중에 제일 앞선 권리자, 토지에 대한 제일 앞선 권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무조건 건물 소유자는 이득을 보는 거고 토지 소유자는 그만큼 지상권 가치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지상 건물은 이득, 그 대신 토지는 손해. 대신 토지의 각종 권리자,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쪽 하여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여기에 대한 이쪽 권리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앞선 권리자 기준으로 요날 기준으로 요 사람이 예상했던 담보 가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이 사람이 예상할 수 있었냐 그걸 용인하고 권리를 취득했냐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 권리를 취득했냐 그거에 따라 그 이후에 뭐가 어떤 사정이 생기더라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거냐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그 원칙이 적용됩니다. 요 나대지였는데 2월 1일 날 건물을 신축했다.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지요. 그게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 성립할 때 흔히 그냥 교과서에 그렇게 판례가 그렇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건이 그렇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바로 요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월 1일 건저당 취득했는데 1월 1일 날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더라. 값비. 이때는 그 사람은 내가 토지에 건저당 취득할 때 갑소유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갖고 있었구나. 이게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찢어지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겠구나. 그래서 1억은 1억짜리 토지가 아니구나 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 원칙에 의해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1월 1일 날 A가 가압류를 했다. 보통 법정지상권 성립할 때 최선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 취득할 당시에 나대지였냐, 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였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데 교과서에 전부 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압류의 경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겁니다. 교과서에 뭐 명백히 설명은 하고 있지 않은데 1월 1일 날 A가 가압류를 해놨고 나대지의 가압류 1억짜리 내가 찜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갑이 채무자 갑이 2월 1일 집을 지음으로써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A가 손해를 보게 되지 A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개시가 아니라 요날로 소급해서 요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갖추어졌냐 안 갖추어졌냐에 따라 이게 매각되면 요 토지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원리에 의해서 아까 말한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원칙 그 원칙이 여기에도 그대로 관철이 돼서 딱 그 원리에 의해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X 토지가 아니고 X 건물이라고 칩시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저당권이 있고 요건 지상권 대신 전세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이게 이쪽에 들어서는 권리죠. 요것도 이쪽이 요것보다 앞서서 순위를 취득한 임차권이 있으면 매각돼도 임차권이 그대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데 여기서 주택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여러분들이 이 대항력은 두 가지 의미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냥 이 대항력이라는 게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인한테 내가 임차인이라 내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을 새로운 주인한테 내가 주장을 할 수 있냐 없냐 쫓겨나가야 되냐 안 나가야 되냐 신소유자에 대해서는 내 권리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대항력입니다. 본질입니다. 요 대항력은 1. 매매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의 대항력과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의 대항력 이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요 임차권 지금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요건이 있죠. 대항력이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요건이 있지요. 인도와 전입신고 그 두 개가 갖추어지면 뭐 그 다음날 영신가 하는 기준 시점이 있지요. 그 시점에 요쪽 등기부에는 표시 안 돼 있지만은 그게 2월 1일이라고 하면 2월 1일 날 등기를 한 걸로 취급해서 등기부에 그걸 찾아서 등기부에 이렇게 딱 편입시켜 놓고 아까 그 원칙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1월 1일 날 저당권, 2월 1일 날 임차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건 소멸되죠. 매각되면.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매각됐을 때 요거는 소멸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 A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물론 여기 2월 1일이고 여기 1월 1일 같으면 대항력이 있지요. 소멸되지 않고 새 주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요. 그 대항력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 경매됐을 때고 1월 1일 저당권, 2월 1일 임차권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이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액이나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금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용권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경매를 통하면 경매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매매를 통해서 넘겨졌다. 그때는 새 주인한테 이 사람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 경매와 달리 매매 과정에서는. 그래서 임차권은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두 가지 관점에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주인이 생겼을 때 그 주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냐 하는 대항력 이거는 순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요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신주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면 요 요건을 날짜를 여기에 넣어서 대입해 가지고 요것과 요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요게 앞서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 할 때는
좁은 의미의 대항력은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을 때의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는 이 두 개를 다 합한 겁니다. 그럼 왜 다르게 취급하냐? 주인이 바뀌었는데. 자, 경매를 통해서 매각되면, 주인이 바뀌면 이게 그때 말소되지요. 말소되니까, 말소돼서 그 매각대금 돈으로 바뀔 때 그 돈을 풍족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걸 없애서 팔아줘야 권리가 확보가 되죠. 그게 아니로 매매 같으면 이게 말소가 안 되죠. 매매는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면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매매가 됩니다. 요 둘 사이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대금을 얼마로 정하건 이 사람의 권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내가 바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내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임차권이 새로 생기든 말든 그대로 유지되든 말든 이 사람의 권리는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내가 경매하면 내보다 후손이 이거는 다 싹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소되지 않는 형태의 소유권 변경,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변경될 때는 그냥 이쪽 임차권, 임차인, 이게 요것보다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신소유자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오니까 또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게 있는데, 한번 딱 연관되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죠. 자, 1월 1일 A 저당권, 이때 나대지였다. 나대지인데 2월 1일 소유자가 건물 신축을 했다. 그 뒤에 이 토지가 매각이 됐다. 경매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매각될 때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고 법정지상권 부담 없는 가격으로 팔리죠. 관습상 법정 성립 안 합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매각이 경매를 통해서, 토지의 경매를 통해서 토지의 주인이 바뀌면 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고 요 건물은 철거되어야 할 운명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요게 매각되는 것이 5월 1일, 요 갑소유라고 칩시다. 요 건물도 5월 1일 갑이 토지를 을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 그러면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분리가 일어나고 철거 특약이 없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딱 갖추었지요. 자, 이때는 을이 이 토지에 요 건물 소유자 갑이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갖는 거니까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냐 안 하냐. 요때는 취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A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A의 권리를 X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A한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축된 거는 나대진 상태에서 저당권을 취득한 A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성립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경우에는 매매를 통해서, 토지를 매매를 통해서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토지가 갑으로부터 을로 바뀌면 그 순간 A의 저당권이 소멸되지만은 그냥 단순한 매매에 의해서 이전이 되면 토지 저당권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말고, 지금 이 단계에서 A의 담보가치를 현금화됐으니까 Z값을 받게 해줘야 된다. 그걸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게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요때는
선순위냐 후순위냐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동일인 소유,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분리가 일어나고 철거 특약이 없다. 그것만 요건만 갖추어지면 이 토지의 5월 1일 을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권리조로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등기는 안 됐지만은 이 법정 물건이기 때문에 요날 성립한 걸로 봐서 등기부에 딱 기재된 거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죠. 매매 같으면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취득한 A가 있더라도 이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리자는 어떻게 되냐? 성립은 하지만은 1월 1일, 5월 1일 당연히 후순위죠. 나보다 후순위의 경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 토지 소유자가 제3자한테 5월 1일 후순위 법정지상 용익물건을 하나 설정해서 해줬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해도 A가 왈발 이유 없죠. 나중에 경매하면 나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요 부담 안 되는 상태로 내가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토지가 매매에 의해서 이전됐을 때는 일단 법정지상권 성립했다가 나중에 이 토지에 대해서 새로 경매가 이루어져서 요게 매각될 그 단계에 되면 경매를 통해서 이 토지가 매각돼서 요게 말소될 단계가 되면 그때 요걸 싹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에 아무런 침해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주택임차권에 있어서도 그 주택이 매매로 이전되느냐 경매로 이전되느냐에 따라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가 매매로 이전되면 저당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당장 권리 실현을 안 해도 되는데 경매를 통해서 이전이 되면 거기서 그 매각 대금에서 권리를 실현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자인데 이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이전이 되면 법정지상권 성립해도 당장 이 권리를 실현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용인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경매를 통해서 이전되면 그때 바로 말소되기 때문에 그때 권리를 다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는 조건으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 그렇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지요? 뭐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었던 것 같은데 같은 원리에 의해서 규율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아까 소멸주의 인수주의 적용하면서 유치권 요거는 당연히 담보물건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담보물건이지만은 배당 거기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 유치권 교과서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서 가치가 매각대금에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자가 아닙니다. 자, 유치권은 특수한 관계가 돼서 무조건 이 담보물건이지만은 인수주의가 적용된다. 아주 이게 상당히 좀 왜 그럴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하여간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주의. 1월 1일 저당권 12월 1일 유치권 취득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용익물건이 있고 누가 있고 뭐 관계가 없듯이 이게 순위가 앞선이 뒷선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유치권은 무조건 순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인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뭐 나름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무조건 인수주의가 적용되는데 최소한 경매 개시 이걸 압류라 그런다 그랬죠. 순위는 상관없는데 요날 경매 개시 기입 등기 때는 요날 기준으로 유치권이 성립해 있어야 한다. 그 요건만 갖추어지면 무조건 인수주의가 적용된다. 그 말은 요날 12월 1일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됐다고 칩시다. 요때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는 건 요때 점유를 취득하고 있어야 되고 요때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된다. 유치권 성립 요건이지요. 그게 갖추어지면 요날 이전에만 갖추어지면 그 앞의 저당권 뭐 각종 가압류 그것보다 선순위건 후순위건 따지지 않고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주의가 적용된다.
그냥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압류 후에 유치권 취득했을 때는 인수주의가 아니고 소멸돼 버린다. 매각되면. 그게 이제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고, 압류 전 유치권 취득이면 무조건 인수주의, 후면 소멸. 여기서 뭐냐, 체납 처분 압류. 똑같은 압류죠. 요거는 이름은 압류라 그러지만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보면 임의경매 개시 또는 강제경매 개시라는 제목으로 압류 등기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등기부에 보면 압류라는 제목의 등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국세징수법에 의한, 거기 압류라는 등기, 제목의 등기를 보면 다 권리자가 세무서 국가 또는 그 국세징수법이 체납처분이 준용되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각종 공단, 사대보험 그 채권자들이 한 압류입니다. 요거는 제목은 압류지만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압류가 아니라 체납처분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압류입니다. 압류. 요것도 실제로 두 가지 이 강제집행 절차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있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라는 게 똑같이 이것도 경매의 방법으로, 공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모든 그 국세징수법에 보면 규정이 민사집행법 규정하고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요거는 법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법원에 의해서, 요거는 세무서에서 주관해서, 실제로는 세무서가 아니고 자산관리공사라는 기관에다가 위탁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데 똑같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는데 전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민사집행법, 요거는 국세징수법. 그래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국세징수법상의 바로 이것으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요거 이후에 체납처분 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했을 때, 그게 체납처분 또는 그 이후에 경매 절차 통해서 매각됐을 때 인수주의가 적용되냐 소멸주의가 적용되냐. 본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후 취득은 소멸주의가 적용된다 그랬지요. 근데 체납처분 압류 후에는 취득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요 압류와는 달리 이거는 효력이 약한 걸로 봐서 인수주의가 적용된다. 이게 아마 대부분, 제 생각에는 대부분 저는 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건 실제로 두 개의 절차 같은 개념의 그걸 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이거는 이후에는 소멸주의가 한다면서 이 이후 거는 왜 인수주의를 적용해 주느냐. 실제 이 압류라는 게, 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하면 바로 그냥 매각까지 현금화가 바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취하를 하지 않는 한 그냥 바로 압류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절차가 쫙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등기부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 체납처분 압류는 압류해놓고 몇 년, 3년, 5년, 10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공매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 등기 단 10만 원의 세금 미납 부분에 있어도 일단 재산 최선에서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에 압류를 했다. 100만 원 갖고 이거 갖고 바로 공매를 하지 않죠. 1000만 원, 2000만 원, 한 5천만 원 되면 공매를 하겠지만은 보통 소액 갖고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압류만 해놓고 언제 현금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약이 없는 겁니다. 이건 바로 진행되는 그런 개념이, 물론 압류하고 바로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압류만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놓고 그냥 공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보면 가압류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압류인데 가압류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유치권 압류 후 유치권 취득자는 인수수익이 아니고 소멸된다 하는데, 요 압류는 가압류를 제외한 경매가 시작되는 요 압류, 경매가 시작될 단계에서 그때까지 유치권을 취득 못한 자는 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한다. 가압류 해놓고 한참 뒤에 압류가 된다. 요 사이에 유치권 취득하면 이거는 인수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류는 본압류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처분 압류는 금방 그런 특성, 가압류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어서 유치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체납처분 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이후 것이라도 인수주의가 적용된다. 그게 대법원 판례가 저는 합의체가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주의가 적용된다. 단 압류 이전에 취득한 걸 조건으로 무조건 인수주의가 적용된다. 요거는 그래서 그 말은 저당권자보다 뒤에 유치권을 취득해도 인수주의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민사유치권일 때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연 관계가 인정되는 민사유치권일 때 그렇고, 상사유치권,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연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법에 보면 상사유치권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상법 조문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는 전혀 다르게 취급합니다. 이거는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뒤에 성립한 유치권 같으면 소멸주의가 적용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상사유치권은 또 취급이 다르다. 이 취급이 다른 것은 물건과 채권의 결연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달리 취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제가 왜 기타를 넣어놨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기타. 요거는 제가 요 강의 안 마련하면서 그동안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왔나, 어떤 걸 다루었나, 그냥 쭉 훑어보다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이거 여러분 딱 제목을 말하니까 금방 대부분 뭘 말하려는구나 다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하죠. A가 B, 이 사람이 상계를 하고자 합니다. 자동채권 B가 A한테 줘야 될 거 자동채권, A가 B한테 줘야 될 거 수동채권. 자, A가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이 자동채권이 누군가가 A의 채권자 갑이 가압류를 해놨더라. A가 이걸 자동채권에서 이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분권이 뺏긴 놈이 이 상계라는 건 이 채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채권이 가압류되어 있으면 A가 이 소멸시킬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상계가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판례가 말하는 그거는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갑이 B에 대한 채권자 갑이 요거에 대해서 상계를 했을 때 요거는 A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요. 내하고는 관계 없는 사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계를 나는 분명히 받을 게 있고 줄 거 있는데 줄 거에 대해서 내 채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자가 지금 해놨다는 이유로 내 상계권을 제한받느냐. 원칙적으로 제한을 안 받고 상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상계는 요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이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하고 관계없는 이 가압류 때문에 내 상계권 행사를 제한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계가 허용되는데 가압류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일정한 제한을 가지요. 그게 민법 상계 제한하는 민법 조문에 보면 요가 판례와 입장과 다르게 거기에 보면 이 취득 시기가 그 이후 어쩌고 변제기가 아니라 취득 성립 시기가 선호에 따라 가지고 상계가 허용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러니까 요게 가압류한 이후에 요 채권이 취득했을 때는 요거 갖고 요걸 상계할 수 없다라고 조문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성립 시기, 취득 시기만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판례는 범위를 훨씬 넓혀서 1월 31일 가압류가 됐다 하면 요날 기준으로 A 입장에서 요 두 개가 상계 적상에 이미 도래했거나, 그러니까 둘 다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상계 적상에 도래 안 했다라는 거는 둘 다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아직 변제기가 도래 안 했다는 겁니다. 상계 적상에 도래 안 했으면 요거의 변제기보다 요 변제기가 같거나 빨라야 한다. 그 조건을 충족하면 요게 가압류되어 있어도 상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채권의 수동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날 내한테 내가 제3채무자죠.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내가 제3채무자. 내한테 요 채권 가압류 결정이 도달한 날, 그날 기준으로 그게 1월 30일이라고 하면 둘 다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또는 요거는 도래하고 요거는 도래 안 했거나 그럼 요게 빠르지요.
둘 다 도래 안 했으면 둘 다 1월 30일 이후에 도래할 때 요것보다 요 변제기가 같거나 하루라도 빠르면 상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정리가 되어 있죠. 그건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요건 상당히 실제에 있어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A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판례들이 제법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요 부분 너무나 여러분 교과서에 수십 년 동안 나와 있는 이론인데 이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번 나왔습니다. 조문에는 변제기를 따지지 않고 요 압류, 가압류 결정 송달한 그때는 이 자동 채권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취득한 자동 채권 갖고는 상계 못한다. 그렇게 아마 조문에 돼 있을 겁니다. 그걸 판례에 의해서 상계 금지 범위를 확장을 시켜놨는데 이게 저는 합의체 판결이 나온 게 몇 년 전에 일부 대법관이 근거 없는 이야기다. 조문대로 하자. 라고 의견을 냈는데 역시 다수 의견은 아직 종전 걸 유지하자 해가지고 그대로 종전 이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종전에 확고하게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던 전원 합의체 판결이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면 언제든지 판례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의문을 가지지 않는 대법원 판례라고 하더라도 지금 입장에서 살펴볼 때 뭔가 이건 너무나 부당하다 하면 판례 변경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고, 다음에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매매대금, 매도인, 매수인, B에 대한 채권자 A가 B가 C에 대해서 가진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이 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가압류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해제 못하고 천상 끝까지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B와 C가 그런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됐어도 이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있으면 B가 해제할 수도 있고 C가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되면 이 채권이 없어지지요. 소급해서. 그러면 가압류가 소급해서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압류가 됐더라도 가압류 포함되는 거면 원인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제 사유가 있어서 법정 해제 이런 거는 뭐 아무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합의 해제를 허용할 것이냐, 합의 해제를 허용하면 압류된 채권을 B가 자기 선택에 따라 소멸시켜버릴 처분권을 인정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합의 해제가 문제가 되는데 합의 해제도 원칙적으로 뭐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해제는 허용되는데 그 해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오로지 요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해제일 때는 효력이 없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뭐 교과서에 많이 언급된 판례일 테니까 됐고, 요거는 전혀 또 딴 문제인데 어떤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하면 근저당, 가압류 또는 뭐 담보가 등기 전세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경매를 배당을 받을 수 있지요. 근데 임금 채권자, 소액 임차인 주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요 사람들은 등기부에 표시되는 등기부에 이미 찜해놓은 권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자들이지요. 이 사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지만은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권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만 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등기부에 찜만 해놓더라도 딱 정해진 시간까지 배당 요구라는 절차를 밟으면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걸 안 하면 미리 등기부에 찜해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런 권리도 인정, 또 아니면 모인 그런 권리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당 요구를 했으면 니보다 먼저 받았을 텐데 배당 요구를 안 한 바람에 니가 다 받아가고 나는 한 푼도 못 받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런 채권자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찜해서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배당 순서가 잘못돼
저 배당표가 잘못돼서 엉뚱하게 배당되고 그에 대해서 이의를 안 해서 그대로 배당이 됐더라도 사후적으로 언제든지 부당이득에 의해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찜해가지고 권리가 이미 이렇게 등기부에 기입이 되어 있거나 등기부에 안 되어 있더라도 정해진 시기 안에 배당 요구를 해서 여기에 편입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배당표가 잘못돼서 순위가 엉터리고 내가 그에 대해서 이의를 못하고 그대로 확정이 돼서 이미 다 지급이 돼 버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다시 권리관계를 따져서 아 이거 잘못됐네 하면 정당한 배당을 기준에서 부당이득으로 다 사후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채권자들은 요 절차를 놓치면 이 배당 채권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데 문제에 가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A가 B한테 채권이 있고 B가 C한테 채권이 있는데 여기에 압류, 가압류 마찬가지입니다. 압류한 다음에 수신 명령을 받지요. 수신 명령을 받으면 C가 A한테 줘야 됩니다. B가 D한테 양도, 수심일도 마찬가지고 전부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명령으로 예를 들면 더 쉽겠네요. 자, B가 A한테도 양도하고 D한테도 양도했다. 또는 양도가 아니고 추심금만 줬다. 그 통지가 어느 게 먼저 도달했냐에 따라 이게 먼저 도달하면 이거는 효력이 없고 이 사람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게 먼저 도달하면 이게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대항을 못하지요. 근데 이게 동시에 도달해버렸다. 우편물로 오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게 주로 부도날 무렵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C는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먼저 권리 행사하는 놈이 그냥 찾아가면 이놈이 달라면 이놈한테 줘버리면 되고 이놈이 달라면 이놈한테 줘버리면 되고 이놈이 달랄 때 이게 있는데 그러면서 못 주겠다 소리를 못하고 이놈이 달라면 이거 있는데 그러면서 못 주겠다 소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권리를 행사하면 뭐 전액을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누가 이놈이 받아갔더라도 나중에 요 때는 채권액 비율대로 안분해서 갖고 가야 된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놈이 이놈 상대로 돌려달라, 정산해달라라고 하면 소송을 하면 요 둘 사이 정산을 해주는 거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물상대위와 압류 요거를 한번 요것도 선택형 문제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물상대위와 압류라는 게 무슨 쟁점이냐 하면 전세권, 저당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요 제3채무자가 전세권자, 설정자, C 소유 아파트의 전세권 설정해서 B가 전세금 1억 주고 지금 살고 있는 셈입니다. 채권자가 B의 재산, 이 전세금 많은 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물권, 전세권이라는 물권 자체에 대해서 이건 압류가 아니고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부동산 물권이지요. 부동산 물권, 담보물권인데 소유권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이런 데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권, 전세권이라는 물권 자체도 거래의 대상이고 사고 팔고 그것도 경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전세권, 저당권. 요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인데 전세권에 대해서 여기에 압류, 그걸 압류하자면 전세권 자체를 압류한 경우도 뭐 똑같이 취급이 돼야 될 텐데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놨다고 칩시다. 자, 전세기간이 12월 31일 끝납니다. 요거는 전세권은, 물권은 등기가 있어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물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어버린다 그러지요. 12월 31일이 지나는 순간 저당권 또는 가압류의 목적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실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전세권이란 물건은 소멸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권은 여전히 받기 전에는 그 담보물권의 효력이 있어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저당권 또는 가압류를 한 전세권이라는 물건 자체는 12월 31일이 지남으로써 소멸해버리고, 소멸하면 저당권 또는 가압류의 목적물이었기 때문에 이 조치도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해 놨는데 그 물건이 없어지고 그 대체하는 새로운 물건이 생겼다. 물상대위라 그러지요. 그리고 요 가압류를 빼고 저당권을 한 거는 물상대위에서, 저당권에서 물상대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저당권 요걸 예를 든 것 같은데, 요 가압류는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없어지는 대신 그 대체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바뀌어서 그게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 저당권자는 여기에다가 다시 여전히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이 저당권은 물건이죠. 요 전세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생긴 건데, 물건에 대해서 생긴 건데,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생기지 않지요. 채권에 대해서는 질권이라는 권리가 생길 뿐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그래서 목적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질권으로 바뀌어서 여기에 물상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새로 물상대위가 일어나면 종전 권리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새로 생긴 권리에 대해서 압류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밟아야 물상대위가 일어나서 압류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질권이라는 권리가 확보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압류해서 질권자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지 아직 질권자가 된 건 아닙니다. 압류 전에는. 압류 이전 단계에서 C가 B한테 전세금을 줘버리면 유효하게 이 채권이 소멸한다. 이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놔야 되고, 압류 이전 단계에서 줘버리면 유효한 변제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물상대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번에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A가 X라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B가 소유자, 채무자. A가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부에 보면 B 1월 1일 B 소유권 이전, 2월 1일 A 건저당권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 토지가 수용이 돼 버렸다. 3월 1일 수용 그 효과 수용 재결 및 그에 대한 보상금 공탁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라 그랬지요. 요 수용이 돼 버리면 수용은 원시 취득, 종전 권리 관계 다 무시하고 깨끗한 상태로 기업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법률 관계입니다. 요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등기와 관계없이 요리로 넘어가면서 이거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뭐 소유권이야 당연히 넘어가니까 뭐 없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각종 저당권, 가압류 등등 이것도 자동적으로 등기는 남아 있어도 이게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무효의 등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짝마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건을 갖고 있다가 이게 없어져 버렸죠.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시 취득돼서 물건이 그냥 불타버린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상대위 채권, 보상금 채권, 만약에 화재가 나서면 보험금 채권, 물건 없어지고 보험금 채권, 그 대체물인 그런 것들이 생기지요. 보상금 채권, 이 채권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물상대위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물건에서 이 채권에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저당권이었다가 요게
질권으로 바뀌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근데 질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질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 압류를 해놔야 이제 온전한 질권자가 되고, 압류를 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그냥 B한테 그냥 보상금을 줘버리면 이 저당권은 허무하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A는 아무 소리도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B에 대한 일반 채권자로서 이제 돈 내놔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압류, 물상대위할 때 본래 물건이 채권 권리로 바뀌어서 이게 대체물로 생겼을 때 물건에 대해서 담보물건 갖고 있던 자가 요거에 대해서 대체물이 생기면 그 담보물건이 채권에 대한 질권으로 성질이 바뀌어서 여전히 우선 변제권은 유지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요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취해야 물상대위가 일어나서 저당권이 질권으로 바뀌어서 여전히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요지는 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본래 이 소유한테 지급을 해버리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본래 전세권자한테 그 전세금을 지급해버리면 유효한 변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험에 주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A 채권자, B 채무자, C 제3채무자. 채권자니까 임차권, 임차인, 임대인, 주택 임대인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죠. 보증금 채권. 요걸 가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B에 대한 채권자 A가 요 채권에 대해서 제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를 했는데, 요 사람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데 C가 D한테 목적물을 매매,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대항력 있는 갖춘 임차인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 사람은 탈퇴를 해버리지요.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반환 채무, 똑같은 요게 요리로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가 일어나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지금 우리 법률 관계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A가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 해서 가압류를 했는데 제3채무자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가압류의 효력이, 이게 C는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일어나니까 채무를 면했지요. 그러면 이 가압류의 효력이 실효가 되어버리느냐, 아니면 제3채무자를 D로 바꾸어서 가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이게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이 전원합의체, 아마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숫자가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돼 있을 텐데, 이거는 다수 의견도 부당하고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고 반대 의견도 불합리한 점이 있는, 이게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얼렁뚱땅 만드는 바람에 이게 참 어느 쪽으로도 봐도 곤란한 문제를 이야기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다수 의견에 의하면 D를 제3채무자로 한 걸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한 걸로 해서 D에 대해서 제3채무자라고 해서 이 집이, D는 B한테 변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해도 A한테 변제의 효과를 조장 못한다. 가압류가 요리로 바뀌어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아마 다수 의견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매매되면서 C가 안 알려줄 수도 있고,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 가압류가 된, 이 가압류라는 건, 채권 가압류는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D는 이 가압류가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인수한 다음에 임대기간 끝나면 B한테 돈을 줘버릴 수 있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줬는데 나중에 A가 나타나서 이거 가압류됐거든, 그 변제 내한테 주장 못한다 하면서 추심 명령 받아서 내한테 내놔라 하면 새로 줘야 되는 겁니다. 불이탈을 입게 되는 겁니다. D가. 그런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수 의견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은 이런 불합리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요거 소멸된다, 가압류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보는데,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는 대로 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돼서 집 팔아버리면 가압류를 무력화시켜버리지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불합리하고 저렇게 봐도 불합리한 참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근본 원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매매가 되면 승계된다. 이게 본래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의사표시 합의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법률이 다짜고짜로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그런 여러 강행 규정들이 있고 그 규정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사법 체계를 흔드는 그냥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의 그걸 억지로 그냥 비틀어 버리는 그런 조문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중간에 이런 허점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에 대해서 그냥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처음 하기로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냥 새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정도로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 과목이 민사집행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제 넘게 강의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기회에 따로 민사집행법 과목이 있으니까 그 강의를 거기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쟁점을 다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쟁점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바라는 부분은 그냥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원리가 이렇더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더라, 그 원리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 그게 요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소멸주의 인수소위 할 때 제일 먼저 권리를 취득한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그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어떤 민사집행법 시간에 구체적인 어떤 판례나 어떤 이론에 대해서 할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정신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구나 하는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